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방송에서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미국 내 전문가, 우리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 두 사람이 말이죠.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위협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도발이나 위협이 아니고 실제 전쟁 상황으로 지금 내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주 강한 경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로버트 밥 칼린이라고 하는요, 이 밥 칼린, 그야말로 미 국무부하고 CIA에서 이 정보 분석을 했던 아주 유명한, 그야말로 이론과 실무를 경험한 그런 전문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커 박사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요, 단연 세계적으로 최고의 석학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두 분이 이 경고 메시지를 냈다는데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PK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압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완전히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이제 이 공천의 이 전략 방향 큰 틀에서 우선 타임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공천에 이제 그 힘이 좀 실려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본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윤심을 등에 업은 이 핵심 측근들이 양지만 찾는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건 아닌데요. 자, 특히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반발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 제가 이제 종종 여러분께 이제 분석해 드리는 이 칼럼이 되겠는데요. 왜 이재명이는 헬기를 타고 성남의료원으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성남의료원으로 가지 않았는가? 요런 칼럼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핵심은 바로 뭐냐? 이게 성남의료원은요, 이게 이재명이가 목숨 걸고 공약으로다가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지은 병원인데요. 연간 적자가 뭐 한 400억 정도나 된대요. 그리고 이제 환자도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요,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경영하는 식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역정을 들여서 지은 성남의료원을 가지 않고 서울대병원을 갔다? 이러니 과연 누가 가겠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취지의 이 칼럼인데 매우 의미가 있는 분석이다. 자, 그래서 요 칼럼 내용을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의 내로남불, 이재명의 포퓰리즘적 정책, 요 실상을 여러분께서 정말 상당히 충격적으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김정은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정은이가 말이죠,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잖아요. 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얘기한 것들 중에서 지금 한반도에서의 대사변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사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도발적 수준의 레토릭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러한 전문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8기 9차 전원회의인데요. 자, 요 내용대로 지금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얘기한 대로 대남 관련 기구들을 싹 다 정리하겠다. 그러더니 정말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우리가 깊숙하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정부 당국에서 이 강력히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자, 그 김정은이 이게 이제 최근에 말이죠, 이 군수 공장을 가서 지금 이제 지시를 하는 내용, 군수 공장 시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최근에 당 전원회의에서의 연설할 때 이 김정은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내신 분이 바로 로버트 칼린인데요. 이분은 이제 미 국무부에서도 근무했고, 그 다음에 미 CIA에서도 근무한 대북 문제의 아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커 박사, 뭐 여러분들 해커 박사 모르시는 분 없죠? 자, 이분이 이제 특히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최초로 북한 당국이 해커 박사한테 영변 단지를 보여준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도 특별히 아주 정책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그 학자가 바로 이분인데요. 자, 이분들이 작년에 서울에 왔어요. 이제 연세대학에서 이런 세미나를 할 때 이제 문정인 교수가
이 두 전문가를 초대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연대에서 이 두 분을 모시고, 로버트 카린하고 이제 해커 이 두 분을 모시고, 지난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에 연대에서 이제 통일국에서 세미나를 한 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해커 박사는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어로 이제 번역까지 됐는데요. 북핵의 실체, 즉 핵의 변곡점이라는 힌지 포인트. 자, 이러한 책을 또 저술한 사람이 바로 해커 박사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세계적인 이제 석학이에요. 자, 요분들이 어디다가 이제 칼럼을 썼느냐?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자, 이 칼럼에서 김정은이가 이제는 말이죠. 그냥 도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금 정세 진단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저는 이제 봐요. 자, 그래서 한반도 정세는 그러니까 이제 6.25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다. 너무 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김정은이가 50년 할아버지처럼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계획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이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예. 그리고 이런 것은요, 이 전략적 결단하게 된 것은 2019년도 2월 하노이 협상 결렬이 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이제 미국 관계 정상화가 완전히 끝났구나 이렇게 포기하게 됐고 그 이후로 정책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는요, 그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 결국은 이제 전략적 결단,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판단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김정은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구상했던 것, 또 아버지가 시도했지만 결코 달성하지 못한 것, 이게 바로 뭐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현하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하노이 정상회담한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이게 실패하니까 지나치게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결단이 내려졌다는 명백한 징후는 21년 여름과 가을에 나타났는데 북한이 바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과 같은 국제지형의 변화로 전쟁을 결심하게 됐다. 이 얘기는요, 그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삼각 협력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2021년 여름, 가을 이후에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결심을 자극하게 됐다. 이런 지금 논지를 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2023년 초부터 전쟁 준비 주제는 국내 소비를 위한 북한 고위급 성명서에 정기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겠다는 여러 어젠다가 그동안에 이제 쭉 나온 북한 고위급 성명을 보면 다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통일을 위한 혁명 전쟁 준비라는 표현까지 부활시켰다. 통전 전략의 일환에서 남조선 혁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한국과 미국은 강한 억지력과 사소한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 상황을 현상 유지하려고 하고 북한을 막을 수 있다고 믿지만은 이러한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즉 뭐냐? 강한 억지력, 한미일 동맹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 얼마든지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상처럼 김정은이가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대화할 방법이 없다고 확신했다면 끝은 무기고를 활용한 군사적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얻을 게 없다고 딱 판단되면 전쟁으로 간다고 김정은이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진 전쟁에서 한국과 미국이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는 공화다. 이 얘기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긴들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이 파괴가 너무나 심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북한이 핵전도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승리는 공화할 것이다. 공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거 매우 위험한 지금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분들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2024년도 1월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작년 11월 달에 서울에 와서 지금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럴 때 그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핵심이 뭐냐. 한반도 상황이 지극히 불안하다. 이렇게 칼린의 경우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과거 전략은 북미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긍정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벼랑 끝을
넘어서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알 수 없다. 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새 전략이 부정적인 목표만 있다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자, 근데 이제 이 한반도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억제하면 북한이 도발하고 북한이 위협하면 우리가 군사적 옵션을 과시하는 역학 구도에 갇힌 상태다. 그러면서요, 안전적이지 않을 뿐더러 장기 전략으로 적합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월 7일 하마스 공격으로 깨달았듯이 억제는 먹히지 않는 순간까지만 먹힌다. 자, 그러면서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억제 이상의 외교가 필요하다. 말끝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동아시아 분단국 1호 영업사업과는 사뭇 다른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이제 억지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해서 북한의 핵 도발까지 막는다 생각한다면 이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대화, 외교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불과, 지금 이제, 이게 작년 11월이잖아요. 그런데 불과 서너 달 만에 이 외교를 강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전쟁 위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점이 매우 특이로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남 기구를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그 6.15 얼마나 중시해요 북한이. 그런데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그 다음에 범민련 북측본부, 그 다음에 북한에도 민족화해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요런 거를 싹 다 정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요. 이런 대남기구를 정리하는데 누가 앞장서서 정리하느냐? 바로 최선희가 정리하고 있어요. 최선희가 누굽니까? 이게 북한 외무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대남 공작기구를 갖다가 이제 외무성 산하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미 북한은요, 대한민국을 이 민족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국가로 보지 않고 별도의 국가, 이번에도 교전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별도의 독립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국가가 아니라 그게 별도의 국가. 이게 미제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해방이 안 된 별도 다른 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개념으로서 하나의 그 민족 국가로 보지 않고 또 다른 별도의 국가로 보니까 국가관계 다룬 데가 어디예요? 외교부잖아요. 그래서 외교부로 지금 넘긴다. 이러한 지금 이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적대 국가로 이제 북한도 이제 보고, 그러니까 이제 교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을. 이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로버트 칼린이 얘기한, 그리고 이 해커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다. 이거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한 삼각 협력에 의한 억지만 갖고는 되기가 어렵다. 억지로서 전쟁을 이긴다 하더라도 그건 아주 빈털털이 공허한 벌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안보관계 뉴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요,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갤럽에서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게 말이죠. 이렇게 이제 전국적인 거하고 인천, 경기 안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세 지역인 부울경,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전국으로 본다면 12월 첫째 주부터 1월 둘째 주까지 한 달 사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려 6%가 늘어난 데 비해서 이재명이는 불과 4%밖에 못 늘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경기에서는요, 이게 이제 인천 교민 누구죠? 이재명이 안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은 1%밖에 안 늘었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려 9%가 늘어난 거죠. 어마어마하게. 자, 그리고 부울경에서는요, 본래 12월 첫째 주에서는 18, 18 똑같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부울경에서 무려 15%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3%밖에 늘지 않았다. 요게 말이죠. 이재명 피습에 따른 동정심리, 요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실망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예. 요런 정도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PK 지역에서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선호도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이게 결국은, 이번, 이 가덕도 신공항 지역에서의 테러, 그 테러로 인한, 이 전원, 즉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옮겨온 거, 요것이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예.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선호도는 굉장히 급상승해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문제는 바로 뭐냐. 이게 아직도 말이죠.
지금 당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지역의 경우에는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29%, 이게 이제 12월 첫 번째 주는 29,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35, 그리고 1월 두 번째 주는 36, 이게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에 이제 37%.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추격세가 굉장히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당층도 그래서 28에서 24로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층도 우리 여당 지지 쪽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인천 경기의 민심이 굉장히 지금 지금 급속하게 우리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지금 굉장히 돌아서고 있는 것은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산 민심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박 2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전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3대 22로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53%, 그리고 보수 성향 유권자의 41%가 한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한 달 전, 이 여론조사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본래 41에서 53, 그러니까 12%나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 유권자로 중심 본다면 31에서 41로 커졌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이죠. 이 전국적인 여론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예. PK 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PK 쪽도 이재명이는 18에서 23, 21이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18에서 33. 요게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에 이제 불경적 인천 경기에서도 우리가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한동훈 개인의 인기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부 견제론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정부 견제론도 이 갤럽을 보면은 51, 51대 35,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36대 34, 이렇게 해서 별 큰 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요, 한동훈 위원장 좋아하는 거하고 정권 심판론하고는 직접적인 연계를 보지 않고 우리 유권자들이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지 않느냐, 요렇게 판단은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당의 지금 공천 이 전략 이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 이 수도권 공천서부터, 그러니까 좀 당선이 유리한 지역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말 2초, 그리고 영남의 경우에는 천천히 해서 2말 3초, 이렇게 해서 승부처가 이제 좀 유리한데 이런 데서부터 공천을 해 나간다. 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2020년 1월 23일 날 첫 회의를 하고 3주 주인 2월 13일 날 서울 지역 단수 공천서부터 이제 확정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공천 작전을 스케줄을 보면은 16일 날 첫 회의를 열고 원서 접수라든가 면접과 같은 구체 일정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공천 큰 이제 스케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응답하라 1992년 부산 이런 이제 메시지를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든 지금 이 안방,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 안방 싸움, 안전한 안방 싸움, 여기에서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진우 지금 이 법률비서관하고 이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이 공천 경쟁을 벌이는데 어디냐? 본래 주진우의 경우에는요, 수영지구 출마서에 나왔지만은 해운대 갑 출마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훈 차관도 해운대 갑 출마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부산 중도 영도 선거구에서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하고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하고 이 둘이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금 싸우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이제 마무리를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박정훈 칼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훈 칼럼. 이 제목이요. 이재명 헬기는 왜 성남의료로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요. 이 전국의 시도지사 의사회에서 이 성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성명 중에서도 성남시 의사회에서 내놓은 성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성남시 의사가 딱 물어본 거예요.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지방의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거냐? 이 한마디가 바로 사태의 전국을 치는 딱 질문이 아니냐. 요렇게 지금 이 칼럼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훈 논설실장이죠. 네, 이번에 쓴 이제 박정훈 칼럼인데 여기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래서 성남의사회 성명이 제일 눈길을 많이 끄는데 그 질문이 왜 성남의료원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설명한 대로 연고지 이성이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본인이 만들어놓은 성남시 의료원으로 가야지. 4년 전에 무려 3,900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내역인데,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 병원을 지어놓고 나의 정체성이자 기반이다 이렇게 애착을 감추지 않았고요. 특히 헬기장 계류장까지 갖춘 아주 대학병원급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지 않은 거,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데 대체 누구 보러 이용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성남시 의사가 반문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전국을 찌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남의료원은 성남시장 이재명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정치에 입문한 이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실을 때요, 의료원 설립 조례가 성남시 의회에서 부결되니까 열받아가지고요, 성남시 의회에 난입해서 항의하다가요, 수백 가지 된 바 있어요. 예. 그리고서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이제 시장이 되어서 이거를 짓겠다고 결심했고, 결국 공공의료원 설립을 갖다가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성남시장에 선출이 되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경기지사에 당선된 지 딱 2년 뒤에 완공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시민이 만든 시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렇게 자부심을 감추지 않은 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부심을 두고 공약까지 오고 난리를 치고 걸어놨는데 이게 실적이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9개의 병상을 갖춘 대형 병원인데 입원실의 73%가 텅텅 비어, 수술 건수는 하루 5.7건꼴, 예산은 매년 400에서 500억 정도 적자를 내고, 그리고 의사들이 수십 명씩 다 떠나요. 그래서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정원의 30%를 못 채울 지경밖에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직원들마저도 이 병원을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가족 지인에게 치료받도록 적극 권장했다는 응답이 불과 8%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의료원 그 직원들 가족의 8%만 가겠다는데 이게 어느 사람이 이 병원을 가겠어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1년 말 심야에 낙상 사고를 당했던 김혜경이도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갔지 이 성남의료원으로 안 갔어요. 그리고 봉합술도 그래서 이 분당 서울대 응급실로 갔고, 봉합술도 다른 성형외과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장남도 분당 자택에서 50여 개나 떨어져 있는 고향에 있는 명지병원으로 입원했어요. 그 성남의료를 안 가고. 자, 그리고 이정희가 단식 끝나고 간데도 어디로 갔습니까? 운동병원 녹색병원으로 갔어요. 중랑구에 있는. 자, 이러니 이 병원이 설립자도 안 가는데 누가 가냐고요. 성공하냐고요. 성공 못하죠. 그래서 작년 말에 성남시는요, 이 의료원 직영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병원에 위탁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재명식 공공의료가 얼마나 참 실패가 큰지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서울대 병원으로 간 걸 비판하니까 간병하기 쉬운 데로 갔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간병하기로 가야겠다. 그 뭐 말이 그럴듯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으로서야 이제 부산대병원보다도 서울대학병원이 더 좋겠지만은 서울대학병원보다 더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성남에 분당에 안 살고 어디서 사느냐? 이제는 인천 계양구에 사는데요. 계양구에 사는데 계양에서 제일 가까운 이 병원에는 가천대 길병원이 있다는 겁니다. 남동구 가천, 계양구 바로 옆에 있는 남동구에 가천대 길병원이 있는데, 이 가천대 길병원은요, 2014년대 구행대 처음으로 문을 연 권역외상센터 1호 병원이고, 복지분과에서 해마다 A등급을 받는 최고급 중증 응급의료의 명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평가 때도 대법원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갖고 전국 응급의료 기관 49 중에 1위를 간 기관이고요. 그리고 인천에는 뭐가 있느냐? 인하대병원이 있는데, 인하대병원도 응급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병원도 2017년도하고 2020년도 전국 1위를 기록해서 7년 연속 최상의 A등급을 받은 그런 대형 아주 좋은 병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계양에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병원을 놔놓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국가가 신용한 권역외상센터가 있지도 않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성남의료원이라든가 길병원, 그리고 인하대병원처럼 이 헬기 계룡장도 없어요. 서울대병원의 경우에. 자, 그래서 이번 이재명의 헬기는 어디로 갔느냐? 바로 한강 노를섬에서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청래가 또 얘기했잖아요.
잘하는 병원에서 가서 치료하고 싶다고? 이걸 보면은요, 지방의사가 실력이 없다는 얘기밖에는 더 되냐. 예. 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은요, 지역의사법, 그 다음에 공공의료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 때부터 지역 공공의료 강화하겠다, 이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요 두 개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정부와 지자체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전국에 70개를 지어서 치료를 위해서 서울로 올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이 의료 서비스의 지역화 공간을 주장해 왔는데, 본인이 당하고 나서는 딱 부산 치료를 거부하고, 또 성남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아무 연고가 없는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과연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이용하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한 성남시 의사의 질문이 이번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정말 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상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